깻잎과 이것 함께 먹으니 의사도 깜짝 놀란 기적이 일어났어요. 식탁 위의 명약이라는 깻잎. 고기 쌈 싸 먹을 때도 먹고 깻잎찜으로도 먹고 그리고 깻잎 장아찌로도 먹고 여러 방법으로 많이들 드시고 계시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고 있는 깻잎. 외국에서는 아무도 먹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깻잎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랍니다. 그런데 깻잎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7순이 넘으셨는데 평생 그렇게 많이 깻잎을 드셨는데도 깻잎이 얼마나 좋은 식품인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깻잎의 8가지 효능과 세척, 보관법,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깻잎의 모든 것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깻잎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 혹시 치매 증상 아닌가 하고 걱정하실 때 많으시죠?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깻잎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깻잎에는 치매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 항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로즈마린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로즈마린산은 다양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생화학적 화합물로 1958년 이탈리아 과학자가 허브 식물인 로즈마리에서 처음으로 발견하여 로즈마린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즈마린산은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깻잎에는 1g당 76mg의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어 로즈마리보다 약 7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즈마린산은 뇌 속에 아세틸콜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는 걸 막아주는데요. 아세틸콜린의 역할이 뇌 속에서 뇌신경 세포 간의 정보를 전달하며 기억력,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 아세틸콜린이 너무 쉽게 분해되어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것인데요. 깻잎 속의 로즈마린산이 이렇게 중요한 아세틸콜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또한 깻잎에는 가바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뇌혈류 및 산소 공급량을 촉진시켜 뇌세포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풍부하여 뇌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뇌 노화를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깻잎은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깻잎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깻잎의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함께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깻잎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병하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골반 골절은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할 수 있으므로 노인의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깻잎에는 칼슘 함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는데요. 채소 중에 칼슘의 왕이라는 시금치보다도 무려 7배나 더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보다도 2배나 더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슘은 몸에 잘 흡수되지 않아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깻잎에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칼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일종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해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K는 뼈의 대사에 관여하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조골세포에서 분비되어 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깻잎은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효능이죠? 세 번째 깻잎의 효능은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어 살이 찌기 쉬운데요. 한번 살이 찌면 체중을 줄이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깻잎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깻잎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을 높여주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깻잎의 특유의 향을 내는 성분이 페릴케논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의 네 번째 효능은 바로 항암작용입니다. 놀라셨나요? 깻잎은 강력한 항암작용의 효능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파이톤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파이톨이 내추럴 킬러셀 NK라고 하는 세포를 활성화하는데요. 이 면역세포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파이톤은 위암에 대해 항암 효과가 탁월하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연구팀의 논문을 살펴보면 파이톤을 위암세포에 접촉시켜보니 6일 뒤에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파이톤은 골류감에 있어서도 최대 91%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항암 작용이 있는 깻잎 꼭 기억하시고 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5번째, 깻잎의 효능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깻잎에는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루테인은 눈의 수정체와 망막에 축적이 되는 항산화제로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눈의 노화를 예방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루테인은 눈의 황반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눈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깻잎을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깻잎의 6번째 효능은 바로 소화기능 촉진입니다. 깻잎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4g이나 들어있는데요. 이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할 뿐 아니라 소화기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깻잎의 이런 효능은 음식물을 빨리빨리 움직이게 해 장에서 오래 머물지 않게 합니다. 음식물이 장에 오래 머물게 되면 담적 독소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담적병 또한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7번째, 깻잎의 효능은 항균 기능과 식중독 예방 효과입니다. 깻잎은 깻잎만의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이 특유의 향을 내는 것은 페릴라 알데하이드, 페닐케톤 등의 성분 때문인데요. 세균과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합니다. 또한 깻잎에 많이 함유된 로즈마리산과 함께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항균 작용은 세균을 억제해 식중독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깻잎의 효능은 면역력 강화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깻잎에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또한 깻잎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한데요. 이 비타민들은 백혈구의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루테올린이란 성분도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염증 완화 기능과 항알레르기 작용이 좋아 콧물, 재채기를 막아주는 데에도 뛰어난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효능이 많은 깻잎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다른 좋은 성분들과 함께 칼륨 또한 함유량이 높은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면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과잉 섭취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비타민 K 때문에 혈전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깻잎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불편하신 분들이 깻잎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고 속이 더 불편할 수 있으니 이런 분들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깻잎이 다 좋은데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잔류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잔류농약이 깻잎, 상추, 부추 순으로 깻잎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깻잎 뒷면에 보면 까칠까칠한 잔털이 많이 있잖아요. 이 잔털 때문에 농약뿐만 아니라 다른 이물질, 애벌레, 벌레알 등이 잘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깻잎은 특히 세척이 아주 중요한데요. 세척하는 방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흐르는 물에만 씻으면 절대 안 됩니다. 깻잎의 상한 부분이나 검게 변한 꼭지 부분을 잘라주시고 물에 푹 담가줍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어주고 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후에는 깻잎을 한 장 한 장씩 떼어 흐르는 물에 앞 뒷면을 잘 씻어주시면 됩니다. 세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깻잎은 또한 금방 검게 변하게 되어 보관하기가 약간 어려운 채소인데요. 보관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낮은 온도에 약하고 보관할 때 수분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깻잎의 물기를 너무 탈탈 털지 마시고요. 혹시나 탈탈 터셨다면 지퍼백 안에 물을 약간 넣으시면 됩니다. 깻잎의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고인 물에 깻잎의 꼭지가 살짝 잠겨 물을 흡수하게 되어 오랫동안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문짝에 세워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안쪽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깻잎이 쉽게 상할 수 있어 바깥쪽인 문에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깻잎은 먹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생으로 먹을 때도 물론 좋지만 찜으로 먹을 때 영양소 흡수를 더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깻잎찜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잘 씻은 깻잎을 준비하시고요.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양념장에는 고춧가루 1스푼, 간장 1스푼, 물 5스푼인데요. 다시마 육수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설탕 1스푼, 매실청 1스푼, 그리고 들기름 2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양파 반 개를 잘 다져서 양념장에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줍니다. 들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들기름에는 항염증에 효과가 좋은 감마리놀레산이 풍부하여 아토피, 피부 건조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들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암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과 들기름을 같이 조리를 하면 깻잎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들기름은 영양제로 먹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몸에 좋은 기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깻잎찜은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건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잘 묻혀줍니다. 그리고 또 깻잎을 넣고 양념장을 묻혀줍니다. 이렇게 겹겹이 깻잎을 잘 넣은 다음에 랩으로 잘 덮어주시고 숨구멍 몇 개 뚫어줍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만 돌려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두 번째 깻잎을 먹는 방법은 바로 깻잎 두부 계란전입니다. 먼저 잘 씻은 깻잎을 채 썰어 주시고요. 두부 반모를 면포에 걸러 물기를 짜줍니다. 여기에 계란 2개를 넣고요. 약간의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 반죽을 해주면 됩니다. 잘 반죽된 깻잎 두부 계란전을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고 이제 잘 부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깻잎을 계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데요. 깻잎에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했잖아요. 계란 노른자 속에 풍부한 콜린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을 더욱 풍성하게 하여 기억력을 높여주고 인지 능력도 강화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부에는 비타민 D 함량이 아주 풍부한데요. 두부 100g에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 D의 양의 40배나 들어있습니다. 깻잎에 풍부한 칼슘, 혼자서는 잘 흡수되지 않는 이 칼슘이 두부의 비타민 D와 만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깻잎을 계란, 두부와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과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간단하고 영양이 풍부한 깻잎 두부 계란전으로 치매와 골다공증 두 가지 한 번에 예방해보세요. 계란과 무심코 먹은 이것 정말 최악이에요. 반드시 피해야 해요. 매일 아침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계란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계란이 맛있고 먹기도 편해서 자주 먹는데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에 대한 잘 몰랐던 효능과 계란과 같이 먹으면 효과 300% 내는 음식, 그리고 계란과 같이 먹으면 궁합이 최악인 음식까지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정말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계란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니 주변 분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함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계란의 주성분으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우리 식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계란의 구조는 크게 껍질, 흰자, 노른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껍질은 칼슘 카보네이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단단하고 껍질 안쪽에는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세포가 있습니다. 껍질 안쪽 흰자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수분과 미네랄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흰자 안에 있는 노른자는 흰자보다 영양소가 풍부한 부분으로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란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계란의 효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란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근육, 피부, 뼈, 헤어, 손톱 등의 형성에 필요하며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의 생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세포를 수리하고 성장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중 하나인데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분해되어 몸에 흡수됩니다. 이 중에서 몸이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는 반드시 식품을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계란은 이 필수 아미노산 9가지를 모두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한 단백질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근육은 운동과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구성과 유지 그리고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몸이 한 번에 단백질을 많이 저장할 수 없어서 꾸준하고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일 권장량을 참고하여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란은 하루에 몇 개가 좋을까요? 계란의 일일 권장량은 개인의 신체 상태, 연령, 성별, 활동량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성인의 경우 하루에 하나에서 2개를 권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이는 균형 잡힌 식단 내에서의 권장량이며 계란 외에도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다른 식품들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특정 질환을 가진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의 효능 두 번째는 눈 건강에 좋다는 건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2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노란색과 주황색의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으며 우리 눈의 황반 부분에 존재하는 성분이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이 두 가지 성분은 청록색과 청색 빛을 흡수하여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눈을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합니다.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노화 등으로 발생하며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손상이 눈에 일어나면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섭취가 황반변성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계란 몇 번 먹는 걸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섭취가 필요하며 단기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란의 효능 세 번째는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두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두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은 우리 몸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아세틸콜린은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콜린의 부족은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그런 콜린은 우리 몸의 DNA 합성에도 필요한 영양소로서 뇌세포의 정상적인 성장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콜린 성분이 계란 하나에는 약 100mg이 함유되어 있어 콜린의 주요한 식품원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임산부와 수유 중인 여성, 그리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은 뇌 발달에 필요한 콜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콜린 성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콜린만으로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함께 필요합니다. 계란의 효능 네 번째는 뼈의 건강에 무척 좋습니다. 계란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D와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이들을 이용해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합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 약화와 함께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겠죠. 또한 계란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우리 뼈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또한 신경전달, 혈액응고, 근육수축 등의 몸의 다른 중요한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란에는 고품질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프로틴이라고 불리는 이 단백질은 뼈 조직을 구축하고 수리하는 데에 필요하며 뼈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효능 다섯 번째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란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펩타이드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펩타이드가 뭐냐면 계란의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면 펩타이드라는 작은 단위로 변하는데요. 특히 계란의 펩타이드 중 일부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를 통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단백질 섭취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체의 여러 기능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은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는 계란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섭취가 혈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콜레스테롤 섭취와 고혈압 사이의 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효능이 좋은 계란도 어떤 것과 먹는지에 따라 효과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데요.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300% 극대화시키는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아시다시피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것은 각각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계란은 왜 같이 먹으면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리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자유라디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특히 리코펜은 심장질환과 특정 종류의 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리코펜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된다는 겁니다. 계란의 경우 노른자 부분에 건강에 좋은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은 리코펜의 흡수를 촉진하므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리코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계란의 단백질과 토마토의 비타민C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의 흡수를 높여주며 이로 인해 면역력 증진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근데 요즘 토마토 중에서 스테비아 토마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토마토에 스테비아라는 식물의 천연원료를 첨가시켜서 맛이 정말 좋은 방울토마토인데요. 설탕보다 200배 이상 달지만 당은 흡수가 안 되어 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스테비아를 첨가시킨 토마토랍니다. 일반인뿐 아니라 당 지수가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방울토마토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좋아하시죠?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근데 계란과 같이 먹으면 계란의 비타민 B12와 시금치의 철분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고요. 철분과 비타민 B12는 함께 작용하여 빈혈을 예방하고 적혈구생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K, E가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비타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체내에서 잘 흡수되는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건강에 좋은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이 지방이 토마토와 마찬가지로 시금치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이며 시금치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포만감을 높여주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잣, 호두 같은 견과류입니다.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잣과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에 좋은 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한 계란의 단백질은 근육 건강에 필수적이며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성분이 함께 섭취되면 어떨까요? 바로 체내의 신체 기능을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또한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자유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의 노른자 부분에는 비타민 E의 흡수를 돕는 지방이 들어있고요. 따라서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과 식이섬유 그리고 계란의 단백질은 함께 섭취되었을 때 더욱 높은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 후에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 관리, 특히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도 같이 먹으면 최악인 음식도 있다는 것인데요. 평소에 무심코 같이 먹던 음식이니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정말 의외 아닌가요? 계란 후라이나 계란찜 드실 때 꼭 넣는 게 소금인데 이게 안 좋다니 놀라셨죠? 계란은 자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에 추가적으로 소금을 첨가하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나트륨은 체내에서 수분 균형 유지에 신경 및 근육 기능 유지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다한 섭취는 혈압을 높여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심장질환과 신장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심장 및 혈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며 이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또한 과다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고 신장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을 포함한 모든 음식을 섭취할 때는 나트륨 섭취량을 주의하시고 가능하면 소금은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들에 은근히 나트륨 함량이 많이 있으니 계란 드실 때만이라도 소금을 넣지 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녹차나 홍차입니다. 녹차와 홍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은 식품의 맛을 쓰게 만드는 성질이 있으며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이 단백질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성질도 있습니다. 계란에는 철분이 들어있으므로 계란과 녹차나 홍차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철분 섭취가 중요한 임산부나 빈혈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란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계란찜 할 때 부드럽게 하려고 물 대신 우유를 사용하기도 하시는데요. 앞으로는 절대로 우유로 계란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유에는 불소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불소는 계란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몸에서 흡수되기 어렵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유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계란의 단백질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와 계란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데 가장 흔히 연관된 음식들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 같이 먹으면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폭탄으로 알려진 감자는 생각보다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잘못 드시면 암과 치매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자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감자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감자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삶아 먹고 데쳐 먹고 튀김으로 먹고 볶아 먹고 또 전으로도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감자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나트륨을 많이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랍니다. 감자에는 다양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에 있는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자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와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의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감자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 두세 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혈액이 산성화되어 우리 몸을 손상시키는 현상도 예방해 줄 수 있는데요. 칼륨이 바로 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이죠. 칼륨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종아리 근육의 경련이나 손과 발저림의 증상을 예방해 주기도 하는데요. 칼륨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감자의 칼륨이 이렇게 많은 작용을 하여 고혈압, 뇌졸중, 동맥경화 등의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감자의 조리 방법은 정말 많고 여러 가지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조리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처럼 기름을 사용해 조리하는 것은 잘못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는데요. 기름을 사용해 감자를 조리하게 되면 칼로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 정말 최악인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랍니다. 특히 감자를 튀기게 되면 유해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심각한 위험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입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감자와 고구마 같은 탄수화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을 기름에 튀기거나 높은 열의 온도로 조리를 할 때 만들어지는데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감자를 튀겨서 조리하는 방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감자는 어떻게 조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감자는 물속에 넣어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어 노화를 예방할 수 있고 세포가 변형되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행되어 암세포가 생성되는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여러 심장질환을 예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혈관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지방 성분이 과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과산화된 지방은 피부를 노화시키고 주름을 만드는 주범이기도 하답니다. 또한 클로로겐산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클로로겐산은 감자의 껍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감자를 조리할 때 거의 대부분은 껍질을 벗겨내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을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니 오늘부터는 감자를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사항은 감자의 조리 방법에 따라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생감자 껍질 1g에 클로로겐산이 1mg, 감자를 삶았을 때는 0.6mg, 찜기에 쪘을 때는 1.6mg 정도로 생감자일 때보다 늘어났고 구웠을 때는 0.2mg으로 소량 남아 있었습니다. 클로로겐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감자를 물에 넣고 삶았을 때는 그 물에 클로로겐산이 녹아 버려지게 됩니다. 감자를 드실 때 쌍난 부분은 다들 조심하시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의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먹게 되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 구토와 발열,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감자에는 그 위험한 솔라닌의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이 도대체 뭐길래 독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솔라닌은 식물 스스로가 해충, 바이러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솔라닌의 독성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식중독 증상을 일으켜 복통과 두통, 구토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호흡곤란이 나타나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285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야 독성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물에 넣고 아무리 삶아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솔라닌의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솔라닌은 감자가 햇빛에 노출되면 빠른 속도로 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감자는 반드시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버터를 이용한 조리 방법이 요즘 많아지고 있죠. 감자도 버터에 조리하다가 치즈를 올려서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이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즈와 버터를 감자와 함께 드시게 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함량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심혈관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죠. 치즈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아지게 하는데요. 거기에 나트륨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많은 여러 손상을 입게 되고 혈압이 높아져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어떤 음식과 먹을 때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감자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폭발하여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감자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하여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 흡수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콩에 함유된 단백질보다도 좋은 단백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유에는 지방과 비타민 A 그리고 칼슘이 풍부하여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줍니다. 또 감자의 풍부한 비타민 C는 우유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보완해 줄 수 있죠.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의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 들어있는데 이 양은 사과보다도 3배나 많은 양이랍니다. 감자의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력 또한 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고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데 비타민 C가 콜라겐의 조직을 강화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조리하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요.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감자의 풍부한 아르기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항염작용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은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산성화가 되면 여러 질병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양파는 감자와 더불어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인데요.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해 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해 줍니다. 퀘르세틴이란 성분이 풍부한 양파는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특히 염증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준답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함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C가 만나게 되면 항산화 작용이 극대화되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온몸 구석구석의 염증을 제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하여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여 당뇨를 예방할 수 있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혈관성 치매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드시게 되면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시켜주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긴 시간 공급해주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식탁 위에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인데요. 중국인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도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랍니다.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와 함께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혈관 건강이 아닐까 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혈관도 노화가 되는데요.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돌 수 있는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요.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닿지 않는 데가 없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채소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양파입니다.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며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양파가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2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양파를 썰면 조금 후에 눈이 매워져 눈물이 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입니다. 이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매워지는 건데요.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전이라고 하죠. 혈액이 뭉치는 현상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어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에는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퀘르세틴이란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퀘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시키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퀘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퀘르세틴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집니다. 양파의 속살보다 껍질에 퀘르세틴의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 껍질을 드셔야 하는데요.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하여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의 물에 20분 정도 씌워 또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양파의 2번째 효능은 바로 항바이러스 작용입니다. 장염이나 감기, 대상포진에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인데요. 양파에 퀘르세틴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에 바이러스를 사멸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 독감과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효능은 비타민C와 함께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양파에는 비타민C도 함유되어 있어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파에는 알리신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 주어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파의 3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요.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고 또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양파를 드실 때에는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더욱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감소했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약 39%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을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서 요리를 해도 크롬의 효능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양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고 피부에 발진, 가려움증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양파를 드시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되어 보약이 되는 찰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식초입니다.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서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어 고기와 함께 드실 때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피클의 맛이 약간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길 바랍니다.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이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하여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식초는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어 노화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제아잔틴은 자유라디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데요. 자유라디칼은 환경적 요인이나 노화,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하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입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데 콜린이 작용하는데요.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와 학습 능력 감소, 나아가 치매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아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혈관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와 계란의 콜린의 효능이 만나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하여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를 통해 동맥 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좋은 성분인 것입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또한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 주어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되어 암 예방,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입니다.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며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 장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되는 것입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신경을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될 때 DHA로 전환되어 기억력을 강화시키고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을 누릴 수 있는데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 성분의 항응혈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양파 드실 때 주의하셔서 조금만 드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 양파와 맞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 번째, 간이 약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백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쯤 내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런데 혈당 관리를 해야 하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절대 양파즙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양파를 즙을 내게 되면 농축이 되어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면 흡수가 빨라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또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이 높은데요.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즙을 마시면 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주어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칼륨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몸에 쌓이게 되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유행하는 요즘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이럴 때 예로부터 꿀물로 기침을 다스리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지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꿀을 신들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했으며 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천연 감미료이자 약재로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에도 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꿀은 약으로 쓰일 만큼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못 먹으면 약효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꿀의 종류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꿀과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 그리고 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음식 5가지 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꿀벌들이 꽃을 통해서 꿀을 만드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꿀벌이 꽃의 밀선에서 분비되는 자당을 꿀벌이 먹었다가 다시 토해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꿀벌의 효소에 의해 과장과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점성이 있는 액체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꿀이 되는 것이지요.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꿀이 유명하고요. 그 외에도 밤꿀, 쌀이꿀, 유채꿀 등이 있습니다.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을 통해 만들어진 꿀은 자파꿀이라고 합니다. 이런 꽃을 통해 만들어진 천연꿀 말고 벌에게 설탕을 먹여 만든 꿀이 있는데요. 이것을 사양꿀이라고 합니다. 이 사양꿀은 일반적으로 천연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양꿀은 천연꿀에 비해 영양가가 낮고 인공적인 향과 맛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꿀을 선택할 때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하는데요. 꿀에 사양꿀인지 천연꿀인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탄소동위원소 비율을 확인하시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천연꿀의 탄소동위원소 비율은 22%에서 33% 정도 되고 이 탄소동위원소 비율이 낮을수록 좋은 꿀이라고 합니다. 사양꿀이나 꿀음료는 거의 설탕물이나 다름없으니 반드시 천연꿀을 구매하여 드시기 바랍니다. 꿀을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꿀은 절대로 썩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꿀에는 항균작용이 있는 프로폴리스가 있기 때문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꿀을 덜으실 때 오염되지 않은 스푼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끔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하얀 침전물이 생기거나 오래되면 층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꿀은 그 자체로도 많은 약효가 있는데요.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로 인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회복을 도우며 위장 기능을 강화시키는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조된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좋은 효과가 있어 기침 가래를 완화시켜주는 약성이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 보약이나 다름없는 최고의 식품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와 꿀이 만나면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는데요. 계피는 오래전부터 자연요법으로도 많이 사용된 식재료인데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은 많은 실험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서 관절이 여기저기 쑤셔서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집중해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첫 번째 효능은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의 염증을 완화시켜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 대학에서 꿀과 계피의 관절염 개선 효과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진들은 200명의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아침과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물에 꿀 1스푼과 계피 가루 반 티스푼을 섞어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만에 환자의 73%의 통증이 개선되었고 한 달 내에 이전에 걷기도 힘들었던 환자의 대부분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꿀과 계피를 함께 복용하면 관절염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여 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덴마크 농무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를 40일 동안 1,4티스푼을 섭취하자 중성지방이 30%, 콜레스테롤은 2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꿀은 지질대사라고 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작용을 하며 계피도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꿀과 비슷한 효능을 나타냅니다. 이 효능들이 더해지니 혈관의 지방을 제거하고 동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이나 뇌졸중과 같은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세 번째는 바로 감기와 독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이때 계피와 꿀을 섞어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체온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감기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에는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감기와 독감의 증상인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네 번째는 위장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꿀과 계피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위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꿀은 위산을 중화시켜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꿀과 계피가 위에 들어가면 위장의 점막이 자극되어 위액 분비를 왕성하게 해주어 소화장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생긴 상처를 치료해주고 개선시켜주어 위궤양을 막고 경련성 통증을 억제하고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가스 배출 및 영양 흡수를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먹을 때의 효능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지와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 연구팀은 꿀의 항산화 성분이 남성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남성을 대상으로 꿀물 섭취 그룹과 위약 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꿀물을 섭취한 그룹은 꿀물을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고 신체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도 볼 수 있었는데요. 꿀과 계피를 함께 먹으면 피부의 보습과 탄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계피는 피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두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꿀에 마늘을 재워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꿀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너무 좋은데요. 꿀과 마늘 모두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가 뛰어나 감기나 독감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이 있고요. 꿀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과 마늘 모두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세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무를 채를 썰어 꿀에 재워 드시면 되는데요. 이는 기침과 가래의 효과가 아주 좋은 천연약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이 잘 낫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때 꿀에 무를 재운 것을 드시면 너무 좋은데요. 무의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이 위장의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관지 점막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 몸 밖으로 쉽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꿀은 기침의 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감기 환자 1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꿀을 먹은 환자는 감기 증상이 개선되고 치료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감기 치료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인 디페니드라민을 복용한 환자보다 꿀을 먹은 환자가 기침의 빈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네 번째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와 꿀이 만나면 우리 몸의 호흡기 질환, 특히 만성기침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목이 건조해지면서 마른 기침이 계속 나와 힘들게 되죠. 또 마른 기침이 계속 나지만 가래는 없는 분들, 잔기침이 계속 나와 가슴도 아프고 생활에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꿀과 오미자가 정말 좋습니다. 오미자는 마른 기침에 효과적인 것입니다. 꿀과 함께 드실 때 최고의 식품 다섯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채를 썰거나 갈아서 꿀에 재워서 드시면 되는데요. 이 꿀생강은 기침에도 당연히 좋고요. 몸에 찬 기운이 돌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드시면 좋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효과가 있고요. 감기 초기 그리고 몸살이 났을 때에도 드시면 컨디션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불량일 때에도 꿀생강 드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최고의 음식 첫 번째는 계피였습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으로는 5가지 효능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소염작용을 통한 관절염 완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여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감기와 독감을 완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감기약보다도 더 좋았고요. 네 번째는 위장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 방직과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꿀과 계피의 조합이 정말 환상의 짝꿍이나 다름없죠.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최고의 음식 두 번째는 마늘이었습니다. 다른 효능보다도 항염증 기능으로 몸속의 염증 지수를 낮춰준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최고의 음식 세 번째는 무였습니다. 특별히 기관지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최고의 음식 네 번째는 오미자였습니다.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고 마른 기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꿀과 함께 먹을 때 좋은 최고의 음식 다섯 번째는 생강이었습니다. 꿀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몸살과 소화불량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당신이 반드시 관리해야 할 것이 바로 혈당인데요. 혈당 관리에는 양파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는 달달하니 맛도 좋고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바나나는 어떻게 먹는 게 건강하게 먹는 것일까요?